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1940년 3월 말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비밀 작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계획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생명선을 끊기 위한 연합군의 치밀한 계획과 새로운 정부의 탄생, 그리고 인류 역사를 바꿀 무기에 대한 첫 번째 청사진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었죠. 이 모든 일들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으며 각각의 결정들이 향후 몇 년간 세계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1940년대 유럽 각국이 무엇에 가장 의존하고 있었을까요? 바로 석유였습니다. 만약 적국을 전투 한 번 없이 무력화시키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석유 공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죠. 현대전에서 석유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전쟁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 생명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베니토 무솔리니와 만나 이탈리아의 참전 시점에 대해 논의했고, 프랑스에서는 에두아르 달라디에 총리가 물러나고 폴 레이노가 새로운 총리로 부임했습니다. 달라디의 소극적 전쟁 수행에 불만이 쌓인 상황에서 레이노는 훨씬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전쟁 지도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레이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극비 제안서를 작성해 영국 전쟁 내각에 전달했습니다. 노르웨이 연안에서의 개입 계획을 부활시키자는 내용이었죠. 만약 독일이 이에 보복한다면 그것을 핑계 삼아 프랑스와 영국이 스웨덴의 철광산을 점령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독일에게는 이 철광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스웨덴의 키루나 광산에서 나오는 고품질 철광석은 독일 군수산업의 핵심 원료였고, 이를 차단하면 독일의 전쟁 수행 능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3월 29일 레이노는 런던으로 날아가 연합군 최고사령부와 만났습니다. 영국 총리 네빌 체인벌린은 레이노와의 회담에서 놀라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중립국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라인강에 기뢰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죠. 이 아이디어는 원래 해군성 장관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것이었지만 체인벌린도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로 향하는 수출 공급로를 기뢰 설치를 통해 차단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독일 함선들이 공해상으로 나와야 하고 그곳에서 영국 해군이 납포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죠. 이는 독일의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통제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체인벌린이 레이노와 마찬가지로 소련의 코카서스 유전에 대한 공격을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제안들이 받아들여졌고 바쿠 주변 석유 도시들에 대한 정찰이 3월 30일부터 시작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라인강 기뢰 투하는 4월 4일, 노르웨이 연안 기뢰 설치는 4월 5일로 예정되었죠. 그런데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할 경우 프랑스와 영국군이 벨기에를 경유해 독일 국경까지 진격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는데, 문제는 벨기에가 이에 대한 허가를 전혀 내주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벨기에는 중립을 유지하려 했지만 연합군은 이미 벨기에 영토를 통한 공격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독일과 별도의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노가 독일의 보복을 우려해 라인강 기뢰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바쿠에 대한 정찰 임무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죠. 이것이 바로 파이크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소련의 석유 생산을 방해하면 동시에 독일의 석유 수입도 차단할 수 있다는 전략이었거든요. 독일이 소련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를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에 따라 독일과 소련 간 경제 협력이 활발해진 상황에서 연합군은 이 고리를 끊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런 논의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이제서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난달 연합군 총사령관 모리스 가물리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코카서스 지역 석유 공급에 대한 의존성은 러시아 경제의 치명적 약점이다.
대규모 석유 공급 차단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의 모든 군사, 산업, 농업 부문이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 연합국이 소련과 전쟁 중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연합국 지도부에서는 나치 소련 조약 이후 소련을 독일의 동맹국으로 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소련을 무력화시켜 독일의 군사적, 경제적 역량을 동시에 약화시킨다는 구상이었죠.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는데 소련까지 적으로 돌리게 되면 연합군은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3월 30일 위장된 록히드 슈퍼 일렉트라 항공기가 이라크에서 출발해 카스피의 연안을 따라 북상하여 바쿠까지 비행했습니다. 소련 영공에서 1시간 동안 머물며 사진을 촬영한 후 기지로 복귀했죠. 이 정찰 임무는 극도로 위험한 것이었는데 만약 소련군에 발각되었다면 국제적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합군 지도부는 석유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는 효과적인 공습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유럽 반대편에서는 군사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노선 방어와 프랑스에 주둔한 영국군 부대 편성에 대해 다뤘는데 이번에는 프랑스군과 독일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키건에 따르면 프랑스군은 통제되지 않은 사단들과 부대들의 집합체였다고 합니다. 우수한 부대로는 10개 보병사단이 있었는데 이들은 평시에도 완전한 훈련을 받은 징집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식민지 사단과 아프리카 군단도 우수한 부대로 평가받았죠. 그러나 보통 수준인 예비군 A와 B 카테고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A는 32세 미만의 젊은 남성들로 B는 32세 이상의 중년 남성들로 동원되었는데 B 카테고리는 군사적 자질이 부족했고 여러 자료에서 이들을 노쇠하고 심지어 반항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1차 대전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중년의 예비군들은 또 다른 대규모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기계화 사단들은 훌륭한 전력이었지만 시스템 자체가 너무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경기병사단 5개는 말과 장갑 차량을 혼용했고 경기 개화사단 3개는 장갑 차량과 전차를 보유했으며 기갑사단 4개는 전차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기계화 보병사단이 10개 있었죠. 그런데 이런 구성들이 군 전체에 분산되어 있어서 집중된 장갑 전력이나 최소한 벽 같은 방어선을 형성할 수 없었습니다. 몇 주 전에 언급했던 룬트슈테트의 A군 집단 같은 독일군과는 대조적이었죠. 독일군은 집중과 신속한 돌파를 통한 전격전 전술을 구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프랑스군은 여전히 1차 대전식 방어 전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키건은 임무에 적합한 훈련과 장비를 갖춘 유일한 프랑스 부대가 마지노선의 요새 사단들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와 인도차이나 출신 기관총 부대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대들은 자신들의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효과적으로 이동 배치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노선은 견고한 방어선이었지만 동시에 프랑스군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동질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갑부대는 기갑부대끼리, 기계화부대는 기계화부대끼리, 보병부대는 보병부대끼리 말이죠. 이러한 동질성은 부대 간 협조와 전술적 유연성에서 큰 장점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폴란드 침공을 통해 실전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투 효율성에서도 앞서 있었습니다. 독일군은 여전히 서부 전선으로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었지만 한 달 정도 후면 기갑사단 10개, 기계화사단 6개, 보병사단 118개로 총 134개 사단을 보유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의 116개 사단과 예비군의 혼재된 구성과 맞서 싸우게 될 것이었죠. 독일군은 품질 면에서 큰 편차가 없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에 참여했던 부대든 전쟁 전부터 활동한 부대든 상관없이 말이죠. 유일한 예외는 몇 개의 엘리트 산악사단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독일군의 큰 강점 중 하나였는데 어떤 부대든 비슷한 수준의 전투력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지휘 구조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히틀러와 OKW 최고사령부가 참모본부에 본부를 설치하고 직접 협력했으며 작전 결정권을 각 부대에 위임했습니다. 루프트바페도 육군과의 작전 조율을 군 본부를 통해서만 진행했죠. 이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효과적인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였습니다.
연합군의 경우 가물린 장군이 총사령관이었지만 그의 지휘 체계는 지상군 사령관 두메네크 장군과 동북부 사령관 조르주 장군까지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휘 체계에는 세계 프랑스군 집단과 영국 원정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원정군 사령관은 고트경이었는데 그는 조르주에게 작전상 보고를 하면서도 영국 내각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가물린도 프랑스 내각의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고트와 직접 거래하면서 중간장인 조르주를 배제하고 있었죠. 고트는 대개 런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가물린은 파리 근교 본부에서 두메네크와 조르주는 프랑스 북부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국과 프랑스 공군도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서 중앙 집권적 지휘 체계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지휘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치명적 약점이었습니다. 정말 큰 차이점은 군인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보통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또 겪어야 하는가 라고 말했고 프랑스인들은 자국 영토에서 대규모 전쟁을 치렀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 이를 불필요한 반복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장군부터 일반 병사까지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하나의 큰 생각이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공격해오면 결국 장기적인 소모전이 될 것이고 참호에서 싸우게 될 텐데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1차 대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여전히 생생했기 때문에 연합군 장병들은 또 다른 참호전에 대한 공포를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인들은 폴란드에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서부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폴란드 침공에서 보여준 전격전의 성공은 독일군의 자신감을 크게 높였고 이는 곧 전투력으로 직결되었습니다. 신속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의 사기는 매우 높은 상태였죠. 그런데 독일군이 새로운 전술을 시험하려는 동안 연합군은 새로운 무기를 실험하려고 했습니다. 프리슈 파이얼스 메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는 핵무기의 실용적, 기술적 세부 사항을 다룬 최초의 문서였죠. 독일 물리학자 오토 프리슈와 루돌프 파이얼스는 버밍엄 대학교에서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번 달에 나온 그들의 메모에는 핵폭탄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의 임계 농도에 대한 최초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라늄 맛이 20350 하나 정도의 양으로도 항공기에서 투하할 수 있을 만큼 소형인 폭탄을 만들 수 있고 5kg의 폭탄이 수천 톤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을 낼 수 있다는 추정이었죠. 그들은 또한 그런 폭탄에서 나오는 방사성 낙진이 영국 국민들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메모는 인류가 처음으로 핵무기의 실현 가능성과 그 파괴력을 구체적으로 계산한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더 동쪽으로 눈을 돌리면 이번 주에 새로운 정부가 거의 수립되었습니다. 3월 30일 난징에서 왕징웨이 정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현지 신문 차이나 투데이는 왕 주석을 극찬하며 이 정부를 새로운 체제가 아니라 진정한 중국 국민당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라나 미터가 기록한 바와 같이 선전 자료들은 왕을 슈퍼맨으로 묘사하면서 그의 빛이 중국 인민을 상징하는 아이들을 밝게 비춘다는 그림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선전과는 달리 왕징웨이 정부의 실상은 매우 취약했습니다. 새 정부의 장관들을 선발한 저우 포하이는 실질적인 권력자였습니다. 왕은 군사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고 이는 일본인들의 눈에 그를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 내에 많은 적들을 두고 있어 암살 시도에 노출되어 있었죠. 저우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2명의 배신자가 이끄는 경찰 조직으로부터 보안 인력을 모집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왕의 명성을 더욱 실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더 안전해졌죠. 왕징웨이 정부는 처음부터 정당성 문제에 시달렸는데 중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를 일본의 괴뢰 정부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우는 여전히 장제스와 국민당군과의 화해를 희망했습니다. 왕과 함께 새 정부를 구성했음에도 말이죠. 그런데 3월 30일 취임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비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생애 최고의 기쁜 순간입니다. 국민정부가 수도로 돌아왔고 모든 것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렇게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한 목격자는 왕이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터는 평등한 협력에 대한 그의 비전이 이제 일본인들에게는 공허한 것으로 보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왕 징웨이는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더 나은 조건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이에 대해 다뤘듯이 일본은 대사를 파견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식적인 승인의 의미였습니다. 이번 주는 연합군 전쟁위원회의 바쿠 정찰이라는 다양한 구상들과 끔찍한 무기 제작에 대한 최초의 실용적 아이디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3월 29일에는 소련 외무장관 벼체슬라프 몰로토프가 최고 소비에트에서 미 해결 분쟁인 루마니아의 베사라비아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이는 몰로토프 리벤트로프 조약에서 독일과 소련 사이에 소련에 할당된 마지막 군사적으로 통제되는 영토였습니다. 소련은 이미 발틱 3국과 핀란드 일부를 손에 넣었고 이제 베사라비아만이 남은 상황이었죠. 지난 6개월 동안 소련이 어떻게 움직여왔는지 고려하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합군이 석유를 파괴하거나 차단하는 데 성공한다면 결국 남는 것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뿐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연합군이 독일군과 전장에서 직접 맞서야 하지만 석유를 둘러싼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죠. 1940년 3월의 마지막 주는 이처럼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중대한 결정들이 내려진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연합군의 석유 차단 작전, 핵무기 개발의 첫 청사진, 왕징웨이 정부의 수립, 그리고 소련의 새로운 영토 확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얽혀 있었죠. 이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변화의 전주곡이었다는 사실을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